박농과 함께 떠나는 낭만의 유럽 여행 다 보이시죠? 오늘 저는 세계 최고의 관광대국 프랑스를 약 200여 장의 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프랑스는 매년 8,900만 명의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여행하는 국가입니다. 프랑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 우리는 동서남북의 아름다운 도시와 마을들을 여행하게 됩니다. 엮었어. 그리고 매년 프랑스인들이 선정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7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방문했던 여러 개 마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프랑스 일주 13박 14일이 5,700불 플러스 항공료는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2주 정도 여행을 하려면 15,000불 이상의 여행 경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행을 하신다면 프랑스 2주 정도 여행은 부부가 4,000불 또는 5,000불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행사 가격보다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갈 수 있는 훨씬 더 유익하고 행복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프랑스의 중부와 서부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1885년에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5년 후인 1900년에 만국 박람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기념물을 세워서 프랑스의 영광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세계 최고로 높은 건축물은 바로 워싱턴에 있는 높이 555피트의 워싱턴 기념탑이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워싱턴 기념탑보다 더 높은 타워를 파리에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디자인 공모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것이 바로 규스타프 에펠의 에펠타워였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 파리시에서 고철덩어리로 보이는 에펠타워를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펠탑은 철거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무렵에 무선 전신 전화가 발명되어서 에펠탑은 안테나로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펠탑은 파리의 상상이 되었죠. 에펠탑 없는 파리는 이제는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밤마다 찬란한 빛을 파리 시내에 발하고 있습니다. 샹들리제 거리는 개선문에서 콩코드 광장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명품점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을 구입한 여인들은 세상에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상점을 나오고 있습니다. 샹들리제 거리를 걷다가 배고프면 레옹 드 브루셀 레스토랑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홍합 요리가 일품인데요. 가격 또한 비싸지 않습니다. 홍합과 대구 튀김 요리가 오른쪽 위에 보이죠. 대구 튀김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샹송이 울려 퍼지는 파리의 거리는 늘 이렇게 활기에 차 있어서 낭만이 넘치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개선문은 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디종이라는 도시에도 작지만 개선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의 이름은 기욤문이라고 하는데요. 디종은 에펠탑을 지은 에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에펠은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문학과 역사를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프랑스 최고의 건축가가 된 것이죠. 유럽 여행의 묘미는 방문한 도시에서 시장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디정에도 아주 큰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875년에 지은 디종 중앙시장입니다.
시장 안에는 생선, 고기, 채소, 과일, 치즈, 빵 등을 파는 250여 개의 상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시장에는 의외로 장보는 남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고대부터 아고라는 남자들만 들어갔죠. 그래서 그 여파가 유럽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중부에 가면 프라라는 사의 도시가 있습니다. 입맞춤하는 소녀의 정동상이 이렇게 거리에 세워져 있고요. 프라 출신의 두 예술가가 만든 프라의 심장이라는 스테인리스 강 작품입니다. 이 작품 밤이 되면 빨간 빛을 비추고 분수는 파란 빛을 비추면서 위로 솟구쳐 오르고 있죠. 로맨틱한 도시에 힘찬 막동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인 플라비니 슈르오즈랭, 부르고뉴 지방 황금의 언덕 위에 세워진 아주 고즈넉한 마을입니다. 저기 2000년에는 초콜릿이라는 영화가 촬영됐는데요. 줄리엣 비노시와 조니 데이비 출연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초콜릿이 촬영된 촬영지였는데요. 바로 그 앞에는 13세기에 지어진 생준의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를 가도 고즈넉한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중세시대 때 수도사가 개발한 아니스 사탕도 이곳에서는 매우 유명합니다. 프랑스 국가 스트라스부르가 그 라마르세이주가 탄생한 프랑스 중부의 동부의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스트라스부르에는 꿀띠 프랑스라고 하는 예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침이 자꾸 나서요. 제가 잠깐 제 아내와 바통을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어서 프랑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마카롱이라는 과자 모두 아시죠? 낭시는 마카롱의 원조, 수녀님들의 마카롱 상점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마카롱은 원래 수녀들이 수도원에서 만들어 먹던 주식 같은 과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1792년 두 분의 수녀님들이 쫓겨다닐 때 고낭이라는 분이 희신처를 제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은 고낭 씨에게 감사하면서 마카롱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 주었죠. 지금 마카롱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아주 맛있는 과자가 됐습니다. 여기는 엑셀시오 낭시라고 하는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 중에 한 곳입니다. 11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죠. 점심시간 조금 일찍 갔더니 웨이터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알자스 지방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전통 음식 푸아그라의 고장입니다. 저희는 이때 푸아그라를 처음 시식해 보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이 푸아그라는 그대로 사르르 녹아버리고 말았죠. 이곳은 중세시대에 건축한 낭시의 크라페라고 하는 성문입니다. 다음 메츠. 메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딕 성당 중에 하나인 생떼띠엔느 대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대성당은 13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지어진 성당인데요. 이것은 13세기에 제작된 스테인드 글라스가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크 샤갈이 그린 스테인드 글라스도 빛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츠의 생 막시망 교회 가면은 시인, 소설가, 연극인, 영화인이기도 했던 장 꼭도가 그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장 꼭도가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그렸다니 그야말로 그는 천재가 분명했습니다. 프랑스지만 독일 같아 보이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꼴마르라고 하는 예쁜 도시인데요. 꼴마르가 독일처럼 보이는 것은 독일 영토였던 시기가 이전에 몇 번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꼴마르 여행의 중심은 뿌띠 베니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수상 운송으로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생선 장수들의 구역은 말 그대로 백사공과
어부들이 살던 구역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많은 수익으로 인해서 막강한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메종 데 데트라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 중앙에 나무로 만든 출창이 툭 나와 있죠. 중세 때는 이 출창이 부와 영예의,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13세기에 짓기 시작해서 14세기에 완성된 생마르틴 교회입니다. 알자즈 지방에서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룸더린덴 미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중세시대에 그려진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마르틴 쇼가우어, 데 루카스 크라나흐 등 대가들의 작품들인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그린 이젠하임 재단입니다. 이젠하임 재단화는 여러분께서도 책이나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작품은 안토니오회 수도원 병원에 걸려있던 작품입니다. 16세기 당시에 이곳에 맥각 중독증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병은 심한 오열과 불에 데인 것처럼 피부가 타고 뇌신경까지 파괴하는 당시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피부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독일 르네상스 거장의 작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에기쉐임은 2013년 프랑스인이 가장 좋아하는 마을 제1위로 꼽힌 마을입니다. 여행객들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알자스의 정취를 느끼고 꽃의 향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집과 예쁜 꽃들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행복에 젖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장 컬러풀한 마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리보빌레, 이 마을은 중세의 빵집이 있습니다. 블랑제리 메디발레, 이 어마어마한 바게트는 중세시대에 먹던 전통 빵이라고 합니다. 마을은 곳곳마다 깨끗하고 골목에는 예쁜 집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리보빌레 참 예쁜 마을이었습니다. 리끼르의 총 주민수는 1,300명입니다. 하지만 매년 200만 명의 여행객들이 리크위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아름답고 주위에는 50여 개 와이너리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을 안에는 와인 시음장도 많이 있습니다. 리끼르 마을에 있는 한 노천 카페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버려진 와인통에도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케제르베르, 이 케제르베르는 2017년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을 제1위로 선정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작은 냇물이 흐르는데 냇물 양쪽으로는 예쁜 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돌다리와 돌길, 알자스 지방 특유의 건축물들이 여행객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평화로운 곳이라 그런가요? 이 마을에서는 위대한 인물을 한 분 배출하게 됩니다. 바로 원시림의 성자로 불리우는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집은 현재 슈바이처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제르베르는 슈바이처 박사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죠. 미국의 스타 셰프 앤토니 보덴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세상을 등진 곳도 바로 케제르베르였습니다. 보데이는 할아버지가 프랑스계 미국 이민자였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있는 프랑스에서 그는 61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샹바르 호텔이 바로 보데인이 생을 마감한 그 호텔이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생트 크루아 교회는 1230년에 지어진 유구한 건축물입니다.
여기는 샤모니 마을에 저희가 묵은 적이 있는 샬레 타입의 아파트먼트입니다. 샤모니는 인구 10,0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제1회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것이고요. 알프스 산맥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등산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알피니즘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긴 곳도 바로 이곳 샤모니였습니다. 샤모니의 정식 명칭은 샤모니 몽블랑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 몽블랑이 있기 때문이죠. 오른쪽으로는 몽블랑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몽블랑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몽블랑에 오른 자크 발마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를 후원했고 후에는 그와 함께 몽블랑에 오르기로 했던 스위스 과학자 소슈르 박사입니다. 샤모니 중심부 언덕에는 생 미셸 드 샤모니 몽블랑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11세기부터 시작됐고 1979년에는 프랑스의 역사적인 기념물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예배당 내부에는 스키, 눈썰매, 등반하는 모습들을 그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롱프레이유 기법으로 그린 샤모니 한 건물의 프레스과 벽화인데요. 트롱프레이유는 실제 것으로는 착각할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을 말합니다. 여기에 그려진 사람들은 모두 프랑스의 유명한 산악인들입니다. 샤모니에서 몽블랑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려면 에기디미디 전망대 탑승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3,842m 위에 자로잡고 있는 에기디미디 전망대입니다. 이곳에는 투명 유리 전망대가 있는데요. 아래를 보면은 아주 아찔한 그런 포토존입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저 산이 바로 하얀 산이라고 불리우는 몽블랑입니다. 샤모니 몽블랑 가까운 곳에는 안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 20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샤모니 몽블랑에서 반나절 만에 다녀올 수가 있는 곳인데요. 안시는 프랑스보다는 스위스를 더 닮은 도시라고 할까요? 프랑스에서는 세 번째로 큰 알프스 빙하가 녹으며 형성된 곳이 이 안시 호수입니다. 호수는 워낙 청정해서 수영은 물론 호수물을 그냥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시의 깃발도 스위스 국기와 아주 비슷한데요. 빨간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있는 것은 똑같지만은 왼쪽 위에 하얀색 송어가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이 다릅니다. 안시는 프랑스의 베네치아로 불리운다고 합니다. 두 개의 운하와 중세풍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기 때문이지요. 운하 옆으로는 이렇게 많은 노천 레스토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남부에 가면은 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쥐르라는 레지옹이 나옵니다. 주도는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마르세유입니다. 그리고 조금 위쪽으로는 향수의 마을 그라스, 또 고흐가 정말 사랑했던 도시 아를, 또 폴 세잔느의 도시 엑상 프로방스, 영화제로 유명하죠. 간느. 그리고 니스는 아름다운 해안과 카니발 축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특히 앙리 마티스 미술관과 마르크 샤갈 미술관도 있습니다. 니스에서는 기차를 타고 모나코 공국까지 방문할 수가 있고 산레모 가요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산레모까지도 기차 타고 아주 쉽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산레모 가요제가 열리는 아리스톤 극장입니다. 자, 이제 프랑스 중부로 떠나겠습니다. 프랑스 중부 여행은 저희가 2022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여행을 한 곳인데요. 먼저 저희는 뚜르에서 3일을 묵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저희가 묵은 아파트가 15세기 때
잔다르크가 묵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건물 앞에 붙어 있는 잔다르크의 흔적을 알리는 석판입니다. 15세기에 지은 건물 내부를 보면은요, 먼저 리빙룸입니다. 옆에 침실이 있고요. 아파트니까 물론 마음대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깍두기하고 부추김치도 보이죠? 저희가 가져간 것이고요. 뚜르의 생가띠엥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중세 건축물과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는 훌리무르 광장입니다. 다음은 뚜르. 뚜르는 과거 프랑스의 수도 역할을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뚜르의 루아르 강 주위에는 왕들의 거처였던 고성들이 많습니다. 그중 바로 앞에 보이는 성이 바로 앙부아주 성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왕이었던 앙리 2세의 침실이 있고요. 침실 바로 옆에 걸려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성 안에 있는 이탈리아 정원의 나폴리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념비와 또 성 안에 있는 생 위베르 예배당에 안치되어 있는 다빈치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는 샹보르 성입니다. 1519년에 건설 시작해서 1658년에 완공됐다고 하죠. 성에는 440개의 방, 그리고 282개의 벽난로, 그리고 84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선으로 된 이 계단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빈치가 이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 이중 계단은 두 사람이 멀리 마주보면서 올라가고 수 있지만 결코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이런 천재적인 발상은 오직 다빈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프랑스와 1세는 사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박제 동물들이 있는 사냥꾼의 방이고요. 루이 14세가 묵던 의식용 침실입니다. 루이 14세 아내이자 오스트리아 여왕이었던 마리 테레즈가 사용하던 침실입니다. 여기는 휘농서 성입니다. 샹보르 성이 남자의 성이라면은 휘농서 성은 여인들의 성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휘농성 성이기 때문이죠. 6명의 왕 또는 왕의 애첩이 성의 주인으로 휘농서 성에서 거주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카트리느 메디치의 침실입니다. 카트리느는 앙리 2세의 아내였고요. 로렌초 데 메디치의 증손녀였습니다. 디안 드 부아티에의 침실입니다. 부아티에는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애첩으로서 20살이나 연상이었죠. 후에 앙리 2세가 죽고 난 후에 가트리는 애첩 디안을 성에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신홍성 성의 주방 풍경이고요. 주방 벽에 걸려있는 구리로 만든 주방 용품. 서기 1516년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수아 1세는 이탈리아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클로르이세 성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빈치가 머물던 클로르이세 성인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왕의 수석 화가, 왕의 수석 기술자, 왕의 수석 건축가다라는 칭호와 함께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사실 화가 이전에 천문학자, 제도 제작자, 식물학자, 엔지니어, 지질학자, 해부학자, 수학자, 음악가, 건축가, 그리고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클로리시에 성에는 그가 발명한 수많은 발명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공격용 탱크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정원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실물 크기의 공격용 탱크가 제작돼서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은 다빈치가 잠을 자던 그의 침실입니다.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올라가게 된 다빈치. 프랑스로 가면서 그의 미완성 작품인 모나리자, 세례 요한, 그리고 성 안나와 성 모자 작품을 플로리스의 성으로 함께 가지고 옵니다. 현재 다빈치의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인데요. 이 모나리자 작품 왼쪽 벽으로는 프랑스와 1세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빈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00년이 지났지만은 프랑스와 1세는 자신이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다빈치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1세 치세 때의 프랑스는 거대한 문화적 진보를 이루었던 것이죠. 리모주,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리모주 도자기 박물관인데요. 물가의 풍경을 그린 1879년에 제작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 왕실에서 사용하던 꽃병으로서 18세기 초에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도 박물관에는 수만 점에 이르는 도자기와 그릇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명품 도자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리모주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중남부에 위치해 있는 샤를랄라 카네다라는 마을입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저희가 묵은 아파트먼트인데요. 내부로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이 아주 넓고 고풍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는 한국식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거위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포아그라의 본 고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인 트러플도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포아그라와 트러플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인의 법정 카페, 기사단의 방앗간 등 아주 멋진 이름의 카페와 레스토랑의 풍경입니다. 프랑스는 카페 또는 레스토랑의 이름마저도 아주 고상하게 짓고 있습니다. 샤를랄라 카네다 마을 주위로는 아주 예쁜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생시르크 라포피라는 마을인데요. 안개 낀 산 위로 교회가 하나 보이죠? 생시르크 라포피 교회입니다. 자, 사진을 몇 장 보실까요? 마을로 들어가는 성문과 같은 길입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골목길입니다. 이 마을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아늑한 곳이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꽁크라는 마을인데요. 아주 깊은 계곡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꽁크 대성당인 상트푸아 교회를 다른 방향에서 걸어가면서 촬영한 곳입니다. 마치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매우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꽁크 대성당 상트푸아 교회입니다. 다음 루카 마두르는 교황청이 인정한 세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카톨릭 4대 성지는 예루살렘, 로마 교황청, 산티아고, 그리고 루카 마두르입니다. 이곳 예배당에는 치유의 기적이 있는 검은 성상이 있고요. 또 그리고 밖을 나와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14개의 성화가 있는 작은 예배당, 그리고 동굴 예배당이 맨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루카 마두르는 프랑스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독교의 성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마을인 까르텔로 라샤펠입니다. 이곳 성에는
중세 시대 무기인 구식대포 그리고 투석기 등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돌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가 적진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성 안에는 이렇게 중세시대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강가에 세워져 있는 깡드생 마르땡이라는 마을입니다. 깡드는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마을로 들어가는 길도 아주 고즈넉합니다. 이 생마르땡 교회는 12세기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14세기 시무레 마르티니가 그린 생마르땡의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거지에게 자신의 외투 반을 주려고 가르는 장면의 성화입니다. 생마르땡은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은 서기 397년에 종교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국 강드에 당나귀를 싣고 왔다가 먼 여행을 한 후유증으로 그만 이곳에서 선종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81세 고령의 나이로 오랜 여행을 한 것이 화근이었죠. 마을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오래된 풍차가 이렇게 무너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자, 생브누아 디소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도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었는데요. 시계탑이 있는 고즈넉한 건물이 보이죠. 프랑스어로 블랑제리라는 빵집을 말합니다. 프랑스 마을 곳곳에는 이런 빵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를레앙입니다. 영어로는 올리언스라고 하죠. 미국의 뉴 올리언스가 바로 뉴 오를레앙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중앙의 큰 건축물은요, 오를레앙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때 당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인들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를레앙은 프랑스를 구한 영웅 잔다르크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29년 오를레앙 전투에서 승리한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에 입성하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묵은 아파트 발코니에서도 잔다르크의 동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에 있을 때 머물던 잔다르크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대성당 안에는 잔다르크 예배당과 잔다르크의 일생을 그린 잔다르크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에서 떠나는 프랑스의 북서부 여행입니다. 오베르쉬르 우아즈 마을은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오베르쉬르 우아즈가 어떤 마을인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그의 마지막 생애를 살던 곳입니다. 보라색 리빙스턴 데이지가 피어있는 고흐의 묘지로 가는 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드디어 고흐가 묻혀있는 오베르 공동묘지 앞에 섰습니다. 고흐가 마지막 70일을 보내고 죽고 묻힌 그의 초라한 묘지. 그 바로 옆에는 그를 늘 후원하던 그의 동생 테오의 무덤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흐는 이 오베르 마을에서 아주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오베르 마을의 계단입니다. 시청사도 있지요. 가막이 나는 밀밭입니다. 또 라브 여인숙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오베르 교회입니다.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다고 하죠. 바로 1880년에 그린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안나 보시라는 여인이 구입을 했는데요. 안나 보시는 고흐의 친구였던 외젠 보시의 누님이었습니다.
고흐는 팔리지 않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그림이 팔리지 않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언젠가 내 그림이 물감의 값,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러나 지금은 이 물감의 값 이상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가격에 그의 그림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작년 4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고 백악관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죠. 그야말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이 아메리칸 파이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이 26살 때 작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맥클린은 다음 해에 빈센트라는 곡을 만들고 노래했습니다. 맥클린이 화가 고흐에게 헌정하는 그야말로 가슴이 찡해지는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돈 맥클린이 부르는 빈센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빈센트 듣고 가실까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근데 이게 당신이 옆에 보이니까 안 좋다. 카메라 옆으로 좀.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얘기해줘. Perhaps they'll listen now. 음악 끝나면 얘기해줘요. Starry, starry night, 그때 올릴게요. 마이크를.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이 사진은 저희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항종 박사라고 저희 남편의 친구가 촬영한 것입니다. 130년 전에 벌써 고흐는 남이 보지 못하는 별들의 움직임을, 아니 지구의 움직임을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슬픈 천재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클로드 모네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지베르니는 꼭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모네는 건초더미를 바로 이 지베르니에서 그렸습니다. 그는 25점 정도의 건초더미를 그렸는데요. 그 중에 15점이 시카고와 보스턴, 미국에 있는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네가 살던 분홍색과 이 초록색의 집은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네의 집은 그가 1883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43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는 지베르니의 둥지를 틀고 직선형 패턴의 화단을 만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수만 개의 꽃을 정원에 심었습니다. 데이지, 양귀비, 장미 등 아주 희귀한 품종의 꽃들이었습니다. 1890년에는 집 아래에 있는 넓은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작은 수로를 만들고 주위에는 배나무, 버드나무, 등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는 수련을 심었고요. 연못 위에는
일본식 홍해교까지 만들었습니다. 1926년 모네는 86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가 묻혀있는 지베르니 교회입니다. 그리고 묘지에는 모네와 모네 아내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자, 이제 루앙에 가기 전에 샤토드 란 로스라는 B&B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랑스 북서부 여행을 할 때 이틀을 묵었던 곳입니다. 프랑스 말로 샤또는 대저택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바로 저희가 묵었던 응접실입니다. 또 침대가 있는 깨끗한 객실입니다. 또 옛날식 욕조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저택의 하루 숙박료는 18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샤또 바로 옆에는 말들이 풀을 뜯고 있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끔 여행을 하시면서 이런 대저택이나 고성 또는 수도원 같은 곳에서 하루 이틀 정도 묵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는 루앙의 루앙 대성당입니다. 모네는 1892년과 1893년 사이에 이곳에서 30여 점의 루앙 대성당 연작을 그렸습니다. 미국에 3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2점이 워싱턴에 있는 국립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디낭이라고 하는 브로타뉴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도시갑니다. 중세에 지은 반목조 건축물들이 수없이 늘어서 있죠. 기하학적으로 기운 건축물이 있는 곳은 자파상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건축물들은 자기 멋대로 삐뚤삐뚤 기울어져서 올라가고 있죠. 중세시대에는 1층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층은 작게 짓고 2층, 3층은 크게 지어서 이런 기괴한 건축물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항구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이름마저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요새의 길이 있습니다. 커플룩의 한 중년 부부가 로맨틱하게 손을 잡고 멋진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랭스강의 작은 항구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작은 항구라는 칭송을 듣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프랑스 북부에 있는 에트르타입니다. 자갈과 해식 절벽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자갈과 해식 절벽의 특별한 풍경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엄마 코끼리 절벽이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아기 코끼리 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코끼리 절벽 위로는 노트르담 드라가르드 교회가 있습니다. 에트르타는 부댕, 크루베, 마티스 등 프랑스 화가들이 사랑한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모네는요, 1868년 처음 이곳을 방문한 이후에 50여 점의 에트르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에트르타 절벽의 일몰입니다. 트로트 가수 이명웅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발표한 신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곡이 이 에트르타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식 절벽으로 유명한 에트르타 한 번쯤은 방문해 보셔야겠죠. 자, 그 외에 북쪽에는 성벽의 도시인 생말러, 꼴롱바주 건축물로 아주 유명한 만느, 또 노르망디 특유의 건축물이 아주 아름다운 옹플레로가 있는데요. 이 옹플레로에는 퀸 아망이라고 하는 브루타뉴 지방의 전통 빵이 있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해 보이죠? 버터가 많이 들어간 아주 맛있는 빵입니다. 고인돌 아시죠?
한국에도 아주 많이 있는 고대 청동기 시대의 무덤인데요. 프랑스 카르나게도 이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카르나게는 나란히 세워져 있는 열석이 무려 3,000개나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왜 이 거대한 바위를 이곳까지 끌고 온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고고학에서는 아직까지 이 선돌의 의미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칼, 해산물로 아주 유명한 마을인데요. 여기에는 굴 양식장까지 있습니다. 값도 아주 저렴합니다. 작은 사이즈 한 다진이 5유로, 큰 사이즈 7유로 정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멀리 몽생 미셸이 보입니다. 자동차로 가려면 1시간이나 이곳에서 1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이기는 하지만은 칸칼에서는 바로 손앞에 잡힐 듯 지척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몽생 미셸 수도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양떼가 풀을 뜯는 넓은 들판 위에 몽생 미셸 수도원이 보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라메르뿔라르 레스토랑입니다. 1879년에 문을 연 이후에 시라크 대통령, 올랑드 대통령은 물론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 원수들과 해밍웨이 등 유명 인사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식당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브르타뉴 전통의 오믈렛 요리입니다. 그런데 이 오믈렛 요리를 요리하기 위해서 계란을 그릇에 담고 5분 이상 위핑을 해야 합니다. 잘 저은 계란은 버터와 함께 무쇠 팬에 올리고 활활 타는 장작불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이 오믈렛은 아침은 물론 점심과 저녁에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몽생 미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레스토랑을 지나서 수도원 위로 올라가는 골목길입니다. 수도원 안에는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만들어진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수도원 주변에는 먹이가 풍부해서 약 130여 종 종류의 조류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몽생 미셸 수도원의 예배당입니다. 성벽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성벽 밖으로 나오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안조 때 갯벌로 나가서 바라본 몽생 미셸 풍경이고요. 인적이 없는 수도원의 새벽 골목길 풍경입니다. 몽생 미셸을 가장 아름답게 사진에 담는 것은 이 양떼들을 모델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찬란하게 빛나는 수도원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를 여행하시게 되면은 가는 방향에 따라서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주변 국가들도 쉽게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부를 여행하시게 되면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쉽게 방문하실 수가 있고요. 동부를 여행하시게 되면은 독일의 칼브, 바덴바덴, 프라이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등을 쉽게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바젤, 제네바, 로잔, 시옹성 등을 가실 수가 있고 이탈리아로는 산레모, 제노아, 토리노, 밀라노 등을 쉽게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를 여행하시게 되면은 2개국 또는 3개국 또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함께 여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여행이었는데요. 에드트 피아프의 샹송 하나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on je ne regrette rien. 아니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Non, rien de rien. Non.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est payé. J'ai allumé le feu, mes chagrins, mes plaisirs, je n'ai plus besoin de balayer les amours avec leur trémolo, balayer pour toujours, je repars à zéro. Non, rien de rien.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ar ma vie, car mes joies, ça commence avec toi. 이제 유럽을 여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로미티라는 지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로미티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알프스 지역인데요. 한국의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합친 만큼의 굉장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멀리 보이는 왼쪽에 있는 봉우리가 사쏘룽고라는 봉우리인데요. 3,181m 높이입니다. 근데 이 돌로미티에는 한국의 금강산이 10개 정도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광활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몇 년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에서 발간한 세계 최고의 풍경사진 특별판 표지로 장식됐던 이 세체다라는 곳도 바로 이곳 돌로미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봉우리를 뜻하는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입니다. 노을질 때 바라보는 이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는 그 자체가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이고요. 유럽에는 자연 외에도 미술, 음악, 문학, 철학, 건축, 역사 등 모든 것이 녹아있는 그런 대륙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렘브란트와 모네, 고흐, 르누아르, 피카소 등 수도 없이 많은 위대한 화가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미켈란젤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의 그 바티칸 대성당의 시스티나 예배당에 들어가면 천지창조 작품과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유명한 세계 조각 작품인데요. 그 첫째가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의 타비스상이고요. 로마의 빈콜리 성당에 가면 모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피에타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피렌체 대성당에 들어가면 그의 또 다른 피에타상이 있고, 또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 그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작업을 했던 론다니니의 피에타상이 호련하게 한 작품만 놓여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미완성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어디 묻혀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성당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무덤인데요. 이곳에는
미켈란젤로뿐만이 아니라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또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 조각가 로렌초 기베르티 등 이탈리아의 유명한 사람들 276명이 학교에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유명한 묘지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산타크로체 성당의 예배당입니다. 바흐와 핸델, 모차르트와 베토벤, 바그너와 말러 등 위대한 음악가들이 태어나 활동한 것도 모두 이겁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그의 마지막 27년을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또 그 바로 앞에는 바흐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묘지가 제단 앞에 이렇게 모셔져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라이프치히에서 기차를 타고 27분만 가면 할레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작곡가 핸델이 태어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핸델의 동상은 그가 세상을 떠나고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곳인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핸델 박물관까지 있습니다. 는 제가 본 그동안의 그 음악가들의 박물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과 6월 초에 이것을 방문하게 되면 할레에서는 핸델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고 라이프치히에서는 바흐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그 위대한 음악가의 음악을 실컷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해 핸델 페스티벌은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열리고요. 또 바흐 페스티벌은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유럽은 또한 국내에서 떠나면 비행시간이 짧은 것도 큰 매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서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까지는 5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까지는 7시간 30분이면 도착을 하죠. 그리고 제가 3월에 방문하려고 하는 포르투갈은 워싱턴에서 7시간이면 도착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있는 것도 바로 세계 최고 이탈리아입니다. 59개의 유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위, 4위가 바로 독일과 프랑스 52개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5위가 50개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이 있고요. 또 33개의 영국이 있습니다. 이 Q&I라는 것은요. 국가별 시민권 가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즉 시민권 지수가 높고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는 국가의 순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상위 20개국이 모두 유효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25위, 대한민국 34위, 북한은 맨 꼴찌 41위에 올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도 유럽입니다. 세계 최고가 프랑스 8,900만 명, 2위가 스페인 8,200만 명이 찾고요. 낭만적인 카페, 중세에 지은 고풍스러운 꽃축물, 또 웅장한 기념물, 로맨틱한 골목, 맛있는 음식과 친절함, 정직함이 있는 것도 유럽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 여행 경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럽 여행에는 많은 경비가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즘 신문에 등장하는 여행이라는 광고입니다. 북유럽 여행 13박 14일 5,890불 플러스 항공료는 따로, 이탈리아 5,600불 플러스 항공료는 따로 이렇게 워싱턴에 있는 여행사들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여행을 하면 10,000불 또는 12,000불 이상의 여행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여행은 돈이 많아서 실릴 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슴이 떠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유럽의 골목길을 걸으면서 위대한 화가의 작품을 보면서 또 알프스의 저 찬란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을 정리하고 여행기를 쓰면서 늘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여행으로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하게 되면 만불만이천불이 아니라 바로 이 경비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의 여행 경비가 아닙니다. 북유럽 크루즈 11박 12일 3,400불, 아이슬란드 여행 6박 7일 3,000불, 프랑스 자유여행 16박 17일 4,000불, 그리스 3,000불. 이것은 한 사람의 여행 경비가 아니라 또 두 사람의 여행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제가 아내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여행을 한 기록을 적은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제 저렴하게 유럽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루프트한자나 에어프랑스 등의 항공사의 멤버로 먼저 등록을 해놓고 그 항공사에서 세일을 할 때 이메일을 오게 되면 그때 예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항공권 세일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수요가 많으면 세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미국의 큰 여행사에서 인디펜던트 패키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5day 아이슬란드 노던 라인 이 기준에서 한 사람이 599불, 또 6day 롬 899불 등의 인디펜던트 패키지가 나옵니다. 이 인디펜던트 패키지는 가이드가 없이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돌아오는 날짜만 더 연장시키면 2주, 3주, 한 달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럽에서의 숙소를 정하는 것인데요. 저는 호텔보다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아파트먼트를 선호합니다. 미국에서 떠날 때 고추장이나 또 고춧가루, 참기름 같은 간장 등만 조금 준비하면 유럽에서도 한국 음식을 마음대로 해 먹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럽의 그 모든 고기와 계란, 치즈, 와인, 맥주 모든 상품은 굉장히 저렴하고 아주 최상급입니다. 물가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동유럽 등은 미국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하고 스위스, 영국, 북유럽 등은 물가가 미국보다 약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요즘 달러 환율이 좋아져서 여행하시기는 최적의 상태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10달러가 10유로 수준이었다가 조금 내려가서 10달러에 한 2.2유로 정도 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장을 볼 수 있는 슈퍼마켓 체인들인데요. 그 중에는 쿱스, 리들, 심플리, 르클레르, 스파 등이 있습니다. 그런 크루즈를 어떻게 예약하고 탑승하시나요? 보통 크루즈 안에는 3,000명 이상의 승객과 1,000명 이상의 승무원들이 탑승을 하고 있는데요. 승객들은 인사이드룸, 오션뷰룸, 발코니룸, 스위트룸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인사이드룸이나 발코니룸이라 할지라도 승객들이 지불한 크루즈 경비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동유럽 크루즈를 타고 여러 승객들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확실한 가격과 정보를 신문에 기고해서 독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랬더니 LA에서 온 월남 노처녀는 2,000불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온 할머니 한 분은 친구가 여행사 직원이었다. 그래서 싸게 2,500불에 지불을 했다고 자랑을 했고, 또 보스턴에서 온 사진 기사 한 분은 자기는 1년 전에 예약했기 때문에 3,000불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를 지불한지 아십니까? 바로 700불이었습니다. 네, 놀랍죠? 2배, 3배 아니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었으니까 똑같은 크루즈,
똑같은 인사이드 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떠나는 한국까지의 항공료 그리고 보트비, 팁 등을 후에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신문에 실렸던 크루즈 여행 핑크색 가격이 바로 신문에 나오는 거고, 또 오른쪽에 파란색 가격이 직접 인터넷 통해서 예약하는 가격입니다. 보시다시피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것은 현재 신문에 광고하고 있는 1월 16일, 1월 26일 볼티모어에서 출발하는 바하마 크루즈 신문 광고에는 1020불에 썼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내가 직접을 예약하게 되면 322불에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완전 3배 차이가 나죠. 이렇듯 크루즈는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예약하면 많은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크루즈를 가장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은 이 한 가지 사이트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바로 vacations.com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적어 놓으셨다가 멤버로 먼저 등록을 해 놓으십시오. 이메일만 넣어 놓으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매주 몇 번씩에 걸쳐서 전 세계 크루즈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 탑10 크루즈 세일이라는 것을 보내줍니다. 그때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도 1년 전, 2년 전이 아니라 불과 한 달 전, 2달 전, 무슨 2주, 3주 전에 예약을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크루즈는 가이드가 없는 여행입니다. 일찍 예약을 할 필요가 있지도 않죠. 그리고 베케이션스 투어닷컴에서 예약을 하셔도 되고 직접 그 크루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다음 달 2월에 그 캐리비안 크루즈를 떠납니다. 이때 그 셀레브리티 크루즈를 통해서 했는데 직접 거기서는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투어닷컴을 통해서 예약을 아주 저렴하게 했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 이것이 바로 그 백화점투어닷컴의 웹사이트인데요.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지금 세일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캐리비안 7박 크루즈가 499불이 나와 있습니다. 3월 3일에 떠나는 것이고 엘래스카 크루즈도 그러니까 5성급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4.5성급 엘래스카 크루즈 92% 세일을 해서 299불. 보통 엘래스카 크루즈도 뭐 2,000불, 3,000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99불.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429불. 그 다음에 그릭 아일랜드 999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2월에 저희가 영화는 캐리비안 크루즈인데요. 그동안 저희는 한 10번 정도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보통 4성급 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4성급, 4.5성급 정도 크루즈를 해봤지만 5.5성급 또는 6성급 최고급 크루즈는 너무 비싸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5.5성급 셀레브리티 어센트라는 호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객이 3,260명, 그리고 승무원이 1,400명, 4,660명이 탑승하는 크루즈로 작년에 취항한 최신식 크루즈입니다. 인사이드 캐빈이 불과 599불이었는데요. 현재 크루즈는 모두 솔드아웃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일 아이템이 나왔을 때 빨리 결정을 하고 예약을 나누면 똑같은 인사이드 룸을 일단 찾고 다른 승객들보다 2배, 3배, 4배까지 더 저렴한 가격에 똑같은 크루즈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정말 넓고
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인생의 황금기에 있는 우리 시니어들은 이런 여행을 통해서 남은 여생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